누군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퇴직 연령이 되어 우리는 그저 평온한 집과 자식, 손주와 함께하는 식탁만을 바랄 뿐인데. 그런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말과 냉담한 시선뿐일까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효도라는 단어에 대해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가정 안에서는 때때로 사치스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한 어머니가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홀로 자식을 키우며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은 유일한 아들과 노후를 함께할 날을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랑 같이 살아. 내가 돌봐줄게. 그녀는 행복에 젖어 울었고 그날 외로운 나날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때로 노인의 마음을 죽이는 건 가난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그 집은 평화로운 항구에서 답답한 우리로 변했습니다. 무신경한 말, 차가운 시선이 날마다 그 어머니를 외로움의 어둠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여러분을 떨리게 하며 우리가 부모를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영원한 희생을 바치는 존재로 여기며 어떻게 대하는지 오랫동안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섭기도 하고 인간미가 넘치기도 한 것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김연희입니다. 올해 저는 80을 넘겼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70을 넘기면 고이라고 하며 많은 인생을 걸어온 증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평온하다고 그저 아들과 함께 지내며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마시고 봄에는 벚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좋다고. 하지만 인생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지옥 없는 배신이 있는 법입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교회의 작은 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매일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저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괜찮아. 아들은 이제 어른이 되고 가족도 생겼어. 그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돼.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리 강한 어머니라도 나이 들어서는 기대어 쉴 곳을 원하는 법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 전화벨이 울렸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랑 같이 살아. 내가 돌봐줄게. 그 순간 제 마음은 조여들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으로 넘쳤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을 기다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쥐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래? 엄마, 가도 돼? 아들의 목소리는 옛날처럼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엄마, 아내도 찬성해. 이제부터 혼자가 아니야.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남편 사진,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아들 사진, 가족 셋이 함께 찍은 사진, 많은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가슴이 기쁨으로 떨리고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노후에 기대어 쉴 곳이 생겼어. 드디어 매일 아침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생겼어. 저는 조심스럽게 오래된 옷을 접고 젊었을 때 남편이 준 손수건도 정성스럽게 챙겼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기뻐할 거야. 집안일을 도와줘야지. 짐이 되지 않게 다음날 아침 반평생을 보낸 집의 문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나무문은 딸깍 소리를 내며 외로운 나날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들고 역으로 향하며 마음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고 길가의 벚꽃나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삶이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더 이상 혼자 밥 먹지 않을 것. 하지만 여러분, 만약 누군가 헌신적인 어머니에게 운명이 항상 친절하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 예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아들 집의 문을 연 것이 숨막히는 긴 나날의 시작이었다는 걸 저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 아파트 현관 앞에 섰을 때를 제 낡은 집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호화로운 아파트,
저는 초인종을 누르고 급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태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돌아왔네. 저는 눈물이 넘치고 팔을 세게 둘렀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익숙한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안았던 아들이 이제 가족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쥐고 행복으로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의 바로 뒤에서 가느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며느리 수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은 조금 냉담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방해해서 미안해. 앞으로 잘 부탁해. 수민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지고 환영이라기보다는 예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괜찮아. 처음이라 아직 긴장한 거야. 곧 좋아질 거야. 여행 가방을 끌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은 향수 냄새가 맴돌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주위를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이 정말 깨끗해. 망가뜨리지 않게 조심해야지.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지. 수민이 저에게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고마워요. 함께 첫 식사를 했습니다. 태호는 활기차게 말하며 제 건강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수민은 내내 조용히 있고 가끔 얇게 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내 요리가 정말 맛있네. 엄마도 배워서 도울게. 수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시간이 다 좋게 해줄 거야. 그날 밤 아들이 준비해준 작은 방에서 누웠습니다. 침대는 부드럽고 이불은 햇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손을 가슴에 대고 격렬하게 뛰는 심장을 느꼈습니다. 많은 희망과 새로운 삶에 대한 다양한 상상이 차례차례 떠올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게 변할 거라는 걸. 그리고 저를 기다리는 건 웃음소리가 아니라 사랑 가득한 포옹이 아니라 차가운 시선과 마음을 찌르는 말들이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불과 며칠 후 이 집은 제가 평화로운 안식처라고 꿈꿨던 답답한 우리로 변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장소가 된 겁니다. 아들 집에서의 첫째 날,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밖은 아직 어슴푸레하고 창밖에서 처음 들어보는 새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흰머리를 정리하고 누구도 깨우지 않게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아직 고요하고 침실의 불빛이 바닥에 희미한 빛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니 제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민의 부엌은 아주 현대적이었습니다. 모든 찬장과 서랍이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모든 게 정돈되어 있고 깨끗해서 만지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뭔가 해야지. 적어도 아들 아침밥을 만들자. 얼마나 엄마 요리를 안 먹었을까. 냉장고를 열고 채소 조금, 계란 몇 개를 꺼냈습니다. 동작은 천천히 수민이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를 망가뜨리는 게 두려웠습니다. 마음속에 어린 태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계란을 부칠 때마다 그는 부엌을 뛰어다니며 엄마, 좋은 냄새라고 외쳤죠. 그 행복한 추억에 가슴이 조금 조여들었습니다. 프라이팬을 불에 올렸습니다. 양념을 꺼내려다 몇 개의 병이 어질러져 있는 걸 기두했습니다. 여자의 본능이 어질러진 상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금 정리해볼까. 이렇게 하면 보기도 좋고 소금병을 앞으로 돌리고 옆에 설탕병도 옮겼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제 물건을 멋대로 만지지 마세요. 저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수민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스마트폰이 있고 미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눈은 저를 그녀의 세계에 침입한 사람처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동요해 손이 축 늘어지고 양념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가버렸습니다. 부엌을 나가기 전에 그녀가 스마트폰 화면을 재빨리 조작하는 걸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가? 저는 눈물을 참고 아침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프라이팬 안에 계란은 예쁜 금빛으로 구워졌지만 제 마음은 그냥 어두운 색으로 가득했습니다. 첫 식사를 모든 기대를 담아 준비했지만 이제 그 기쁨이 반으로 사라진 듯 느껴집니다. 바로 제가 생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날 오후 태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직 신발을 벗기도 전에 수민이 그를 베란다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집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울렸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엄마, 또 제 물건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더 이상 못 참아. 저는 거실에 앉아 테이블볼을 꽉 쥐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린 식탁이 눈물로 곧 흐려졌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귀가 멀어진 듯 느껴졌습니다. 마루대 제가 큰 죄를 저지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돕고 싶었을 뿐인데 잠시 후 태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아침처럼 따뜻한 미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차갑고 타인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건 그만해. 수민에게 맡겨. 그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며 부드러운 말도 없었습니다. 마루대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처럼 저는 말이 막히며 분명히 전하려 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돕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남은 건 멍하니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떨며 꽉 쥐는 저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물음이 울렸습니다. 나는 어디서 잘못된 거지? 설마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조차 잘못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서 가로등이 희미한 노란빛을 방에 던지고 제 그림자를 벽에 길게 느렸습니다. 저는 몸을 비틀어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천을 적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괜찮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수민도 시간이 필요해. 내일은 더 조심하자. 이제 며느리 물 건네는 손대지 마라. 인내하면 분명 잘 될 거야. 하지만 여러분, 저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이었다는 걸. 오늘의 부드러운 말은 내일의 노성으로 변하고 차가운 시선은 결국 길고 괴로운 나날의 폭풍이 되어 저를 삼킬 것입니다. 이 집은 제가 평화로운 항구라고 꿈꿨던 곳이지만 이제 자유의 날개를 가두는 철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는 모든 걸 참았습니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청소하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주우며 부엌의 물방울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간단한 요리를 만들고 식탁에 깔끔하게 차렸습니다. 수민이 지나갈 때는 깊이 고개를 숙여 얇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바랐습니다. 성실함이 거리를 메워줄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랑만으로는 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균열은 아무리 메우려 해도 점점 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날 오후,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차가운 심장을 치는 듯 울렸습니다. 태호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마, 오늘은 좀 늦을 거야.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저는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일 열심히 해. 엄마가 저녁 준비해 둘게. 돌아오면 따뜻한 밥이 기다릴 거야.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를 열고 소고기, 감자, 양파를 꺼냈습니다. 이 요리는 감자탕. 태호가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요리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이걸 먹겠네. 분명 기뻐할 거야. 감자를 썰고 양파를 쪼개며 천천히. 하지만 애정을 담아 작업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태호가 집에 들어오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향기를 맡고 미소 지으며 엄마가 아직 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주네. 그렇게 생각하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긴 세월의 외로움 속에서 저는 단지 이 날을 기다렸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 잊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더 이상 저를 이 부엌에 들이고 싶지 않다는 걸. 타일 바닥에 힐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민이 부엌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눈에는 혐오의 빛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고개를 숙이고 얇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다녀왔어.
오늘은 태호 좋아하는 요리 만들었어. 밤에 기뻐하며 먹어주면 좋겠네. 하지만 말이 끝나기 전에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찌르듯 울렸습니다. 엄마, 몇 번 말해야 알아. 멋대로 부엌에 들어오지 마. 저는 말을 잃고 칼 쥔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의 고동이 뚜렷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수민아, 미안해. 그냥 뭐. 그녀는 끼어들며 가까이 다가와 더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부엌도 내 거. 알겠어? 모든 게 내 맘대로야. 엄마가 들어와서 다 망쳤어.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떨리는 손에서 칼이 돔에 떨어지며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그냥 돕고 싶었을 뿐인데. 제 목소리는 막히고 밖의 빗소리보다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스레인지 위의 냄비를 세게 끌어당기며 그 충돌 소리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다 망쳤어. 누가 만져도 된다고 했어. 누가 허락했어. 냄비가 타일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진한 붉은 국물이 튀어 발에 날아들고 따끔따끔 아팠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얀 바닥에 퍼지는 고기, 국물 방울을 바라보는 마치 제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처럼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저 이 집에 자리가 없는 인겨 존재가 된 겁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밥 준비하고 싶었을 뿐이야. 태호가 돌아와서 서둘러 먹지 않게. 내 어디가 잘못된 거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 수미는 냉소했습니다. 그 미소는 밖의 차가운 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잘못됐어. 엄마는 자기 자리를 모르는 거야. 옛날 생각을 우리 삶에 들이대는 게 잘못이야. 여긴 엄마 시대가 아니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하나의 말이 마음에 깊이 찔렀습니다. 말하려던 말은 목에서 막혔습니다. 수미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급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와, 더 못 참아. 그녀의 목소리는 극적으로 울리고 밖에 빗소리와 섞여 이전에 조용했던 집에 슬픔의 선율을 연주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입이 살짝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다가오는 폭풍이 두려웠습니다. 몇 분 후 현관문이 세차게 열렸습니다. 문 닫이는 소리는 벽을 흔들었습니다. 태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셔츠는 비로 조금 젖고 험악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고 희미한 희망의 빛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설명을 들어줄 거야. 내 편이 되어줄지도 몰라. 하지만 그 희망은 순간 사라졌습니다. 태호는 곧장 수민에게 가서 어깨를 세게 안았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운 일이야. 누가 너를 울렸어. 수민은 흐느끼며 태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몇 번 말했는데 엄마가 듣지 않았어. 더 못 참아. 태호는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보는 눈은 30년간 어머니로서 본 적 없는 차가움입니다. 그 눈은 얼음처럼 차갑고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마, 왜 아내를 이렇게 울려? 그만 좀 해. 그 노성이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말을 잃고 다리가 휘청해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말하려 했지만 말은 떨리고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아들, 평생 키운 아들이 아내 앞에 서서 저와 모든 걸 가르는 벽처럼 서 있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미터로 잴 수 없었습니다. 그건 차가움과 무관심으로 재는 거였습니다. 집 안에는 빗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만 뚫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가족의 일원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생을 걸어 이 집에 자리를 얻은 세입자처럼. 믿으시나요? 불과 하루 비오는 오후에 제가 꿈꿨던 평온한 노후의 모든 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아이에 대한 사랑은 따뜻함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남는 건 말의 칼날 상처뿐, 보이지 않는 상처. 하지만 제 마음에 평생 새겨질 것. 태호가 저에게 소리를 지른 날 이후 집은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건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라 벽 안에 아직 말 못할 말이 가득 찬 듯한 질식할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설 용기조차 없어졌습니다. 무언가 만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제 한 걸음 한 걸음은 숨 쉬듯 가볍게
흔적을 남기지 않게 걸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자. 참으면 모든 게 평온해질 거야. 하지만 여러분 아시나요? 마음의 거리가 생길 때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어둠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그 후의 나날, 저는 작은 방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하루 종일 복도를 걷는 수민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전화 목소리, 섞인 달콤한 웃음소리. 하지만 한 번도 제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아직 가족인가?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 손님으로 여기 있어서는 안 될까? 그날 오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을 두드리는 빗방울은 이름 없는 눈물처럼 부서졌습니다. 태호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늦을 거야.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하 세탁 바구니가 있는 방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세탁을 끝내자. 폐 끼치지 않기 위해 저는 세탁 바구니를 안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 집의 계단은 가파르고 좁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의 나무 바닥은 윤이 나고 희미한 노란 불빛에 차갑게 비쳐 있었습니다. 저는 첫 계단에 발을 올리고 손에 든 바구니의 균형을 필사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계단 중간까지 왔을 때 뒤에서 힐 소리가 울렸습니다. 빠르게, 강하게, 수민. 그녀가 나타나 거친 숨을 쉬며 저를 삼킬 듯한 분노로 눈을 빛냈습니다. 엄마, 비켜. 내가 먼저 갈 거야. 돌아보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미길게. 하지만 옆으로 옮기려 하기 전에 강한 힘이 어깨에 부딪혔습니다.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손안이 세탁 바구니가 떨어지고 하얀 옷들이 공중에서 추억의 파편처럼 흩날렸습니다. 심장의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쿵쿵, 쿵쿵, 그리고 쿵. 저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나무 계단에 세게 부딪히고 발은 철 가장자리에 맞았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등에서 머리 꼭대기로 달렸습니다.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아픔. 마루대 동시에 수백 개의 칼로 찔린 듯 했습니다. 소리치고 싶지만 목이 막혀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나왔습니다. 계단 아래에 움직이지 못하고 누웠습니다. 눈앞의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불빛은 흐려지고 꺼질 듯한 불꽃 같았습니다. 코에 피 냄새가 스쳤습니다. 혀끝에 짠맛이 퍼졌습니다. 손을 들려 했지만 팔은 떨리고 제 몸의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수민아, 도와줘. 엄마, 그녀의 이름을 부르니 바람이 새는 바람처럼 희미했습니다. 위쪽에 인형이 있었습니다. 수민. 그녀는 멈춰 서서 저를 보고 순간 당황하다 곧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볍고 차갑게 칼날 같은 목소리로. 엄마가 느려서 그래. 누구 탓하지 마.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바닥 타일에 울렸습니다. 톡톡, 톡톡, 톡톡. 침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긴 복도에 메아리치며 제게 차가운 판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기 혼자 있었습니다. 넓은 집 안에서 차갑고 내쉬는 숨조차 몸서리를 일으킬 만큼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이마 상처에서 스며드는 피와 섞였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는 떨리고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휴대폰에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누를 때마다 숫자가 어긋났습니다. 희미한 가운데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는 내 집인가? 아들이 돌보겠다고 약속한 곳인가? 목에 막힌 흐느낌이 넘쳤습니다. 가슴에 뭔가 부서진 걸 느꼈습니다. 뼈가 아니라 신뢰가.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단지 태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애써 기어 낡은 수건으로 피를 닦았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마, 괜찮아? 얼굴이 보라색이야. 아들을 보고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모든 걸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저는 얇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미끄러진 거야. 왜 침묵했는지. 말하면 가장 상처받을 건 자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커튼 틈새로 스며드는 노란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하얀 천장을 보며 눈물이 관자놀이로 흘렀습니다. 귓게는 그 오후에 차가운 말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느려서 그래. 누구 탓하지 마. 미호가 맞습니다.
하지만 수민이 등을 돌려가는 모습이 마음의 깊은 상처처럼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인겨자가 된 거라고. 사랑도 자리도 없는 인겨자. 그리고 스스로 도망칠 길을 생각할 때가 왔다는 것도, 누구의 동정도 기대하지 않고 다른 길을, 그 굴러떨어진 날 이후 저는 배려를 기대했습니다. 태호가 말을 걸고 수민이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전과 변함없이 차갑고 오히려 이전보다 차가울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아픔으로 걸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고 신음소리를 참았습니다. 머리는 항상 무겁게 쑤시고 손목은 푸르게 되고 왼발에 저림이 달렸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약함을 보이면 그들이 더 싫어할 거라 생각했으니까. 매일 아침 얇은 이불에 앉아 수민 방에 문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힐소리는 바닥에 울리며 단호하게 차갑게 제 마음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인사도 없이, 한번 쳐다보지도 없이 단지 현관문이 딸깍 닫히는 소리만 고요히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존재잔절타지. 그럼 참았습니다. 마음에 맹세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폐 끼치지 않으면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운명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아침 온몸이 타는 듯 뜨거워서 눈을 떴습니다. 이마가 따끔거리고 마치 폭풍을 뚫고 달린 듯 땀이 솟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일어나려 했지만 머리를 들자 방 전체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치고 마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고열이 난 거라고. 아마 그날의 넘어짐이 심한 후유증을 남긴 거겠죠. 떨며 전화를 쥐었습니다. 손가락은 하나의 숫자를 누를 때마다 화면이 3번 꺼질 만큼 천천히였습니다.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저쪽에서 수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퉁명스럽게, 전혀 관심 없는 듯. 무슨 일이야, 엄마? 저는 쉰 목소리로, 제 것이 아닌 듯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민아, 물 좀 줘. 엄마, 이제 지쳐서 일어나지 못해. 저쪽은 몇 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뚜뚜뚜,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카만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 방울 눈물이 베개를 타고 흘러떨어졌습니다. 저는 거기 누워 그냥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5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에 한 가닥 희망이 솟았습니다. 그녀가 물을 가져다 줄 거야. 말을 걸어줄 거야.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수민의 그림자가 반쯤 열린 문 틈새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말도 없고 시선도 없었습니다. 그녀 방의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제 마지막 희망의 실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벽으로 얼굴을 돌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속에 하나의 물음이 울렸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저는 다시 전화를 쥐었습니다.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출음이 울립니다. 한 번, 2번, 마침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전화? 지금 회의 중이야. 빨리 말해. 저는 목이 막히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몸이 안 좋아. 놀라와 줄래? 저쪽에서 무거운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을 짓누르는 말. 밥을 때 폐 끼치지 마. 그냥 내버려둬. 누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방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이고 낡은 시계의 똑딱 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손에서 전화를 떨어뜨리고 침대에 굴렀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물이 머리카락으로 거꾸로 흘렀습니다. 몸을 괴롭히는 건 열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숙이 찢어지는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창밖의 빛은 상복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열은 절정에 달하고 의식이 몽롱해졌습니다. 몽록 한가운데 개호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TV가 켜지고 화려한 CM 노래가 흘렀습니다. 수민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녀는 가족으로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 하루 더 있으면 누구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른다고. 떨며 일어나 손으로 침대 가장자리를 꽉 잡았습니다. 쥔 전화로 택시 앱을 열고 가장 가까운 병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눈물로 화면이 흐려졌지만 마침내 한 대의 차가 예약을 받아주었습니다. 얇은 옷을 걸치고 목에 머플러를 둘렀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집에 누구도 기두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가? 라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단지 TV 소리와 옆방의 웃음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피부를 찌르듯 차갑고 몸서리가 났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맞아 눈물의 짠맛과 섞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앉아 흐린 창밖을 보니 가로등이 흐려져 긴 빗줄기로 변하고 마치 거꾸로 흐르는 눈물 같았습니다. 저는 소리내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마른 탓입니다. 병원은 차가운 하얀 빛 속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리에 심한 외상이 있어요. 게다가 혈압도 떨어지고 고열이 지속돼요.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이 위험했을 수 있어요. 바로 입원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결국 내 목숨을 걱정해 주는 건 배기의 타임뿐이었어.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점적관이 팔에 꽂히고 심박 모니터가 삐삐 규칙적으로 소리를 새겼습니다. 주위는 의사의 발소리와 소독약의 차가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잃었다는 걸. 저 집에 희망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기다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 병원은 고요하고 초침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비 소리는 일정한 리듬으로 창을 치고 한 방울 한 방울은 땅에 닿지 못할 눈물처럼 부서집니다. 얼굴을 천장으로 향합니다. 하얗고 강한 빛이 미워 찌르지만 눈꺼풀을 감지 않습니다. 계속 바라봅니다. 모든 게 흐려지고 마음속 커다란 험으로 녹아듭니다. 차가운 공허. 거기에는 희망도 사랑도 기다림도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의 바닥에 도달했다는 걸.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이름을 부를 사람도 없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이제부터 스스로 인생의 끝을 다시 쓰는 때라고. 더 이상 잊힌 사람을 위해가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손을 내미는 위해.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병원 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비소리와 신밖의 빗소리가 하얗고 차가운 방에 울렸습니다. 무어 띠드고 천장을 올려다본 저는 마치 하룻밤에 평생을 산 듯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어린 시절 태호의 웃음소리, 아직 걸음마를 시작한 작은 손이 제 옷을 잡았던 것, 대학 합격 신호 약속, 엄마 안심해, 이제부터 제대로 돌볼게. 그 추억들은 가슴 깊숙이 날카로운 아픔으로 울렸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태호라는 이름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부재중 전화를 여러 번 보낸 후에 온 처음의 착신이었습니다. 잠시 바라봅니다. 울리는 착신음은 울리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화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으니까. 너무 늦은 말은 때때로 아픔을 깊게 할 뿐이라는 걸. 잠시 후 화면에 메시지가 밝아올랐습니다. 엄마, 지금 메시지 봤어. 바로 갈게. 기다려. 저는 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하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건 행복의 미소가 아니라 이상할 만큼 차분한 미소였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태호야, 아주 늦었어. 저는 베개 아래에 놓인 낡은 천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20년 이상 소중히 간직한 수첩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페이지, 다른 모서리, 거기 쓰인 글자는 매일을 소중히 하고 아이를 위해 조금씩 모은 돈, 평온한 노후의 사소한 계획, 제가 한 번도 가질 수 없었던 것. 페이지 사이에는 작은 사진 몇 장이 끼워져 있습니다. 어린 태호가 유치원 제복을 입고 제 손을 꼭 쥐고 3월 햇살처럼 맑은 미소의 사진. 저는 조용히 그 사진에 손을 댔습니다. 한 방울 눈물이 떨어져 그 미소를 흐려놓았습니다. 펜을 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에 남은 모든 걸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아들아, 제발 엄마를 늙어 혼자 두지 마. 마지막 전화가 그냥 늦은 사과가 되지 않게.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아. 그리고 언젠가 엄마 팔의 따뜻함을 찾아 돌아올 무렵에는 차가운 공허만 남을지도 몰라. 태호야,
착하게 살아. 너무 늦기 전에 저는 수첩을 닫고 깔끔하게 테이블 위에 놓고 전화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인생을 걸어 모은 전 재산이 들어 있습니다. 어젯밤 결정한 겁니다. 그 반은 어머니의 따뜻함을 모르는 고아를 위한 장학금에 기부하는 것, 나머지 반은 양로원 위한 예금으로 하는 것. 조용한 곳에서 저처럼 아이에게 모든 걸 바치고 마지막에 자신의 집에서 잊혀져 버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누군가의 연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걸. 떨리는 발이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고요를 찾는 거라고. 그 황혼. 태호가 병원에 달려왔을 때 숨을 헐떡이며 땀으로 셔츠가 흠뻑 젖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병실은 차가운 빈방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첩과 봉투가 깔끔하게 놓여 있고 접힌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태호야, 엄마를 찾지 마. 엄마는 화나지도 탓하지도 않아. 그저 눈물 없는 곳을 찾아갈 뿐이야.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고 착하게 살아. 엄마에게 한 걸 누구에게도 반복하지 마. 언젠가 네가 여기에 서서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을 알 날까지. 그 종이 옆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린 태호가 벚꽃나무 아래에서 저를 안고 봄빛 같은 순수한 미소의 사진. 그의 눈물이 그 사진을 적시며 모든 걸 흐려놓았습니다. 늦었어. 아주 너무 늦었어. 저는 조용히 병원을 떠났습니다. 어두워진 하늘 아래 병원 앞 벚꽃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한 장 한 장 꽃잎이 어깨에 날아 이별을 구하는 듯 떨렸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두 손으로 작은 가방을 안았습니다. 남은 인생의 유일한 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쳤지만 마음의 아픔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섬세한 미소.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 등이 돌려도 계속 걸어야 하는 거야. 행복이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제 이야기는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약함을 탓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를 무정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누구도 탓하고 싶지 않아요. 이 인생이 가르쳐준 건 타인에게서 오는 행복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으니까. 저는 혼자 걷는 길을 선택했지만 마음은 평온합니다. 사랑이란 때때로 쥐는 게 아니라 노와 안식을 찾는 거라고. 만약 아직 부모가 곁에 계신다면 제발 그들을 집안에서 외롭게 하지 마세요. 마지막 전화가 너무 늦은 사과가 되지 않게 사랑을 다하세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언젠가 돌아갈 때 한때 안아주던 팔은 그냥 차가운 공허만 남을지도 모르니까. 사랑을 후회로 만들지 마세요. 제 이야기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다면 많은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